이거 우리 동생이에요. 30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던 내 동생. 책 속 편지의 첫 줄이 작은 목소리로 읽혀집니다. 누나, 나는 아직도 그날 밤을 잊지 못해. 죽었다던 동생의 편지가 왜 지금 혜인의 서점 책 속에서 나온 걸까요? 30년 동안 멈춰있던 한 가족의 시간이 작은 중고서점 한 켠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상가 건물 2층,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작은 중고서점 다시 책. 비가 처마를 때리며 쏟아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손님 하나 없이 서점 안은 책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로 가득했죠. 주인 정혜인 48살.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에 조금 굽은 어깨. 늘 검은 가디건 하나를 걸치고 있는 여자입니다. 혜인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책을 닫고 골목 어르신들과 인사 나누고 밤이 되면 조용히 오늘 들어온 책을 정리한 뒤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그날 밤도 비슷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꼭 클래식 라디오를 켜두는 습관이 있었죠. 잔잔한 피아노 소리 사이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섞여 들립니다. 이건 시집 코너로 보내야겠다. 혜인은 헌 책상에서 사온 책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산 책은 모두 20권 정도. 대부분 베스트셀러 소설이나 자기계발서였지만 그중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시집 한 권. 표지가 해져서 제목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혜인은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습니다. 책등에서 힘이 빠지며 안에 끼어 있던 무언가가 툭 떨어집니다. 사진 한 장. 그리고 접혀 있는 편지. 누구 거지? 혜인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집어들었습니다. 헌 책을 다루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었죠. 누군가의 메모, 편지, 심지어 돈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혜인은 책갈피처럼 끼워진 사진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야구 점퍼를 입고 어딘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런데 가슴 앞에 손을 모으면 꼭 가운데에 오는 그 물건. 나무로 된 작은 십자가 목걸이 하나. 혜인의 손목에도 그와 똑같은 십자가 목걸이가 얌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혜인은 고개를 저으며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 동그란 눈,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걸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혜준이? 혜인의 입에서 30년 만에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혜준. 30년 전에 죽었다고 들은 혜인의 남동생 이름.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혜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라디오에서는 어느새 다른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천천히 접혀 있던 편지를 펼쳤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 발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누나, 나는 아직도 그날 밤을 잊지 못해. 눈이 쌓인 골목에서 누나 손을 잡고 울던 그날, 누나가 내 목걸이를 만지면서 잊지 마 했던 그 말.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엄마가 죽었다고 했던 누나가 사실은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거짓말이었어. 누나, 엄마도 아빠도 다 거짓말을 했어.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 나는 지금 새 가족과 살고 있어. 좋은 사람들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목걸이를 볼 때마다 누나 얼굴이 떠올라. 언젠가는 찾아갈게. 꼭. 혜준이가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혜인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동생, 아니, 죽었다고 믿으며 살아야 했던 동생, 그 동생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찾아오려 했던 겁니다. 왜 안 왔어? 혜인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점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처마를 때리고 있었죠. 혜인은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진과 편지를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시집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표지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준이의 겨울이 와도 우리는 다시 봄을 기다린다. 필체가 익숙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혜인은 책을 꽉 쥐었습니다. 이 책은 어디서 온 거지? 헌책상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 책의 출처를 알아야 했죠. 하지만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인은 사진과 편지를 가방에 넣고 서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혜준아, 넌 어디 있는 거야? 혜인의 목에 걸린 나무 십자가가 가슴 위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눈 내리던 그날 밤, 엄마가 시장 구석에서 사온 십자가 목걸이 2개. 빨간 끈이 달린 건 혜인이, 검은 끈이 달린 건 혜준이 가졌었죠. 이거라도 보면서 서로 잊지 말라고.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혜인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린 혜준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사진 속 혜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인은 평소보다 일찍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골목 바닥에는 물기가 남아 반짝였고 상가 앞 국밥집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헌책상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다시 책 주인이에요.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어제 제가 사간 책들 있잖아요. 그 중에 시집 한 권 어디서 나온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집이요?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거 어제 아침에 한 청년이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나왔다고. 혜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유품이요? 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책 몇 권이랑 옷까지 좀 정리하면서 가져왔어요. 그 청년 연락처 혹시? 아, 그건 개인정보라 근데 그 친구 자주 우리 가게 오거든요. 대학생인 것 같던데. 다음에 오면 연락 드릴게요. 꼭 연락 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혜인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품. 그럼 혜주는 정말 죽은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던 동생이 사실은 살아 있었고, 이제 와서 정말로 죽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혜인은 카운터에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혜준아, 누나가 찾지 못해서. 서점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책 냄새만 가득한 공간에서 혜인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서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인은 급히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혜인은 또다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 캔커피를 한 손에 들고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얼굴. 그리고 그의 목에 걸린
검은 끈이 달린 나무 십자가 목걸이. 혜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청년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혜인의 것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 혜준이 차고 있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청년은 혜인의 서점 단골이었습니다. 이름은 윤지후, 25살.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새 책 들어왔어요? 지우는 늘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혜인은 아직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겨우 대답했습니다. 응, 어제 몇 권 들어왔어. 지우는 혜인이 가장 아끼는 손님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르는 단골이었죠. 항상 시집이나 에세이를 찾았고 가끔 돈이 부족하면 혜인이 슬쩍 책값을 깎아주곤 했습니다. 사장님, 전 언제쯤 취직할 수 있을까요? 곧 되겠지. 그때까지는 여기서 책이나 실컷 읽어. 고마워요, 사장님. 나중에 돈 벌면 여기 책 싹쓸이 할게요. 그래, 그때까지는 외상이야. 작은 진심, 작은 호의. 지우에게는 그게 큰 위로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지우에게 이 서점은 유일한 안식처였죠. 혜인도 그걸 알았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혜인은 지우의 목걸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 씨, 그 목걸이. 아, 이거요? 지우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평생 차고 계셨대요. 혜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3달 전이요. 간암이었어요. 혜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달 전. 그럼 정말로 혜주는 죽은 겁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영영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어제 잠을 못 자서. 혜인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혜인을 바라보다가 시집 코너로 향했습니다. 혜인은 카운터에 앉아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목걸이, 분명히 혜준의 목걸이입니다. 그럼 저 청년과 혜준은 어떤 관계일까요? 혜인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한 권의 책을 들고 카운터로 왔습니다. 사장님, 이 책이요? 혜인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다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혜인이 정리하던 바로 그 시집이었습니다. 사진과 편지가 나온 그 책. 이거 어떻게... 어제 여기 있길래 봤는데 갑자기 읽고 싶어져서요. 지우가 책을 펼쳤습니다. 여기 이 글씨 보세요. 책 맨 앞장에 적힌 글씨. 혜준에게 겨울이 와도 우리는 다시 봄을 기다린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필체 아버지 글씨예요. 혜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라고? 이거 아버지가 쓴 글씨예요. 틀림없어요. 지우는 책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이 책 제가 사도 될까요? 아버지 유품인 것 같아서.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지우는 돈을 내고 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럼 전 이만. 잠깐. 혜인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가 돌아봤습니다. 혜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씨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윤재준이요. 원래 이름은 정혜준이었는데 양부모님 집으로 입양 가면서 성이 바뀌었대요. 정혜준. 30년 전 눈 내리던 밤에 헤어진 그 이름.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 왜 우세요? 지우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인은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조용히 서점을 나갔습니다. 화장실에서 혜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혜준, 혜준이 살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혜준은 살아 있었습니다. 입양을 갖고 이름을 바꿨고 가정을 꾸렸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혜인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왜 찾아오지 않았어? 편지에는 분명히 찾아가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지 않은 걸까요? 혜인은 손을 씻고 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어린 시절, 혜인에게는 2살 어린 남동생 혜준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고 아빠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늘 돈 문제로 싸웠고 가끔은 밤새 고함이 오갔죠. 하지만 남매는 서로의 전부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엄마 가게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었고 밤에는 이불 속에서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 우리 크면 뭐 할까? 글쎄, 나는 책 파는 사람 되고 싶어. 책이요? 왜요? 책 속에는 모든 게 다 있잖아. 슬픈 이야기도, 행복한 이야기도. 그럼 나는 문화 가게에서 일할래. 그래, 그럼 우리 평생 같이 있는 거네. 응. 어린 혜주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혜인이 초등학교 5학년, 혜준이 3학년이 되던 겨울, 부모님의 이혼 소식이 날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할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 좋아. 근데 애들은 어떡하게? 아이 하나는 당신이, 하나는 내가 데려가. 뭐, 그게 무슨, 난 딸 데려갈 거야. 아들은 당신이 키워. 혜인과 혜주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혜주는 울음을 터뜨렸고 혜인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누나, 우리 헤어지는 거야? 아니야, 안 그럴 거야. 하지만 혜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결국 아빠는 아들을, 엄마는 딸을 데려가기로 결정됐습니다. 가난과 체면, 집안 싸움, 어른들의 이기심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눈이 소복이 쌓인 골목에서 남매는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사준 나무 십자가 목걸이, 혜인은 빨간 끈이 달린 걸, 혜주는 검은 끈이 달린 걸 차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서로 잊지 말자.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나, 나 안 갈래? 혜주는 눈물을 흘리며 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준아, 괜찮아. 나중에 크면 우리가 다시 만나러 가자. 그때까지 이 목걸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알았지? 응, 꼭 가지고 있을게. 약속해. 응, 약속해. 그게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빠는 혜준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혜인은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혜준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울음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혜인은 매일 밤 혜준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엄마, 혜준이는 언제 만날 수 있어? 모르겠다. 아빠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까. 엄마는 냉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혜준이는 사고로 떠났어. 뭐라고요? 혜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 혜준이 얘기는 이제 하지 마. 엄마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이 혜인에게는 더 무서웠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말해줘요. 거짓말 아니야. 아빠한테 전화 왔어. 그럼 장례식은요? 나도 가야 되잖아요. 끝났어. 이미 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혜인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꼭 쥐고 밤새 울었습니다. 혜준아, 미안해. 누나가 지키지 못해서. 그날 이후 혜인은 동생은 죽었다는 말을 강제로 믿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혜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퇴했죠. 그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분식집도 접었고 병원 신세를 자주 졌습니다. 혜인은 엄마를 간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혜인의 나이 35살 때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혜인은 혼자였습니다. 친척들은 거의 오지 않았고 문상객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혜인은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엄마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혜준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다. 혜인이가 동생을 잊고 살 수 있도록.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믿는다. 혜인은 그 글을 읽고 무너졌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혜주는 죽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혜인은 울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떠났고 혜준의 행방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혜인은 엄마의 보험금과 적금을 털어 작은 중고서점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책방,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 언젠가 혜준이 이 서점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서점 이름을 다시 책이라고 지은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바람. 하지만 13년이 지나도록 혜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혜인은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혜준도 자신을 잊고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젯밤 책 속에서 사진과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혜준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운명은 참 이상합니다. 혜인이 찾지 못했던 혜준이 결국 책을 통해 혜인에게 돌아온 겁니다. 혜인은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혜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지후, 혜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청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나는 내 아버지의 누나라고. 30년 동안 내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살았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인은 한숨을 내쉬며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서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할머니. 저쪽 보세요. 혜인은 억지로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혜인의 가슴 속에서는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혜인은 서점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후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멤버십 카드를 만들 때 받았던 번호였죠. 혜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다시 썼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혜인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작은 원룸. 혼자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혜인은 가방에서 어제 발견한 사진과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혜준아, 너 날 기다렸구나. 혜인은 사진 속 혜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생을 불렀습니다. 미안해, 누나가 늦었어.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인은 지우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문자를 쓰려고 했지만 결국 지우곤 했죠. 서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우가 올까봐 두근거리기도 하고 오지 않으면 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 서점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혜인은 카운터에 앉아 헌책을 닫고 있었습니다. 낡은 책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 모서리를 펴고 라벨을 붙이는 작업. 단순하지만 혜인이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캔커피도 들고 있지 않았고 목소리도 가라앉아 있었죠. 지우 씨. 혜인은 걸레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앉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혜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응. 지우는 가방에서 시집을 꺼냈습니다. 뭐가? 지우가 책을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에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우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옆에 또 메모.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가 놀라서 혜인을 바라봤습니다.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슬픈 글이라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책을 덮었습니다. 뭔데? 혜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헌책상에서 샀어. 누군가 유품 정리하면서 내놓은 거래. 응. 아버지 돌아가신 분이 가져왔다고 했어.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 지우는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마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인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 씨, 그 누나가 누군지 알아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름도? 혜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지금 여기서. 하지만 겁이 났습니다. 만약 지우가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아니면 오히려 화를 내면 어떡하죠? 혜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 씨, 나도 옛날에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응? 2살 어린 남동생. 어릴 때 헤어졌어. 그런 것도 있어. 혜인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동생도 지우 씨 아버지처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지우가 깜짝 놀라며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응? 똑같은 거. 혜인은 자신의 목에서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우도 자신의 목걸이를 풀어 옆에 놓았습니다. 두 목걸이는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하나는 빨간 끈, 하나는 검은 끈. 하지만 나무 십자가의 모양, 크기, 새겨진 무늬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엄마가 사준 거야. 시장에서.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2개를 사서 하나는 나한테, 하나는 동생한테 줬어. 서로 잊지 말라고. 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동생 이름은 정혜준이었어.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친누나야. 서점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도 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혜준이가 죽었다고 들었어.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30년 전에 부모님이 이혼했어. 그때 나는 엄마가 혜준이는 아빠가 데려갔지. 그리고 몇 달 후에 엄마가 말했어. 혜준이는 사고로 죽었다고.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나도 몇 년 전에야 알았어.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일기를 봤거든. 거짓말이었다고 적혀 있더라. 지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미안해. 지우는 얼굴을 감쪽 쌓아놨습니다. 혜인도 울었습니다. 나도 평생을 혜준이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서점 안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지우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호칭에 혜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 지우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해. 지우는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뭐가? 혜인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그게. 그때 지우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더? 지우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혜인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서 접힌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혜인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혜준의 필체였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혜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혜준아. 혜인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지우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눈이 아니라 비였습니다. 혜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이모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어도 될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 비록 혜준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아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혜인은 지우를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혜준아, 고마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해줘서. 서점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 개의 목걸이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재회. 비록 혜준은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혜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혜준아, 누나가 지우 잘 돌볼게. 약속해.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서점 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혜인과 지우는 여전히 서점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 테이블 위에는 목걸이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끈과 검은 끈. 30년을 기다린 재회였습니다. 혜인은 물 한 잔을 따라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지우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기 때문이죠. 혜인도 물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 혜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혜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가 분식집 하실 때 혜준이는 늘 가게 앞에서 놀았어. 다른 애들은 밖에서 뛰어놀아도 혜준이는 엄마 옆에 있는 걸 좋아했거든. 응. 가끔 손님이 오면 혜준이가 물 갖다 드리고 그랬어. 엄마가 너무 귀엽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혜준이는 책 읽는 걸 좋아했어. 특히 시. 응. 학교 도서관에서 시집을 빌려오면 밤새 읽곤 했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크면 책방 하겠다고 했을 때 혜준이가 제일 좋아했어. 혜인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누나 가게에서 일할 거라고 했잖아. 매일 책 읽으면서 살 수 있다고 좋아했어. 지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책을 좋아했어. 그래서 더 잘 맞았던 것 같아. 혜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어. 가난했지만 우리는 괜찮았거든.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는 11살, 혜준이는 9살. 응. 너무 어렸지. 아무것도 몰랐어. 혜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혜준이랑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귀를 막곤 했어. 그러다 잠들고.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혼하던 날 밤 혜준이가 나한테 물었어. 누나, 우리 어떡하냐고. 혜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대답을 못했어. 나도 무서웠거든. 그날 밤 눈이 많이 왔어. 혜준이랑 골목에서 마지막으로 눈사람 만들었지. 혜인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골목. 남매는 작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혜준아, 이 눈사람 우리라고 생각하자. 왜요, 누나? 눈이 녹아도 우리는 안 녹는 거야. 계속 여기 있는 거야. 진짜요? 응, 약속.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빠는 혜준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혜인은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혜준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인도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나는 매일 울었어.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혜준이 보고 싶다고 했지. 근데 엄마는 그럴 수 없다고만 하셨어. 아빠랑 연락이 안 된대. 주소도 모르고. 혜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말했어. 혜준이는 사고로 죽었다고. 나도 믿을 수 없었어. 울면서 거짓말이라고 했지. 근데 엄마는 계속 사실이라고 하셨어. 혜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혜준이가 정말 죽은 줄 알고 살았어. 20년 넘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하다가 일기를 봤거든. 혜인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수첩에 적힌 엄마의 글씨. 혜준이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혜인이를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 동생을 잊고 살아야 혜인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테니까. 그 글을 읽는 순간 혜인은 무너졌습니다. 엄마의 선택, 아이를 위한 거짓말. 하지만 그 거짓말이 남매를 영원히 갈라놓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신 거야. 혜인의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동생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리워할 테니까. 차라리 죽었다고 믿으면 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지. 잔인한 거였지. 나도 알아.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혜준이를 찾기 시작했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어. 다 연락이 끊겼어.
아빠도 소식이 없고 혜인은 무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점을 열었어. 혹시 혜준이가 찾아올까봐. 매일 문을 열면서 생각했어. 오늘은 혜준이가 올까? 하지만 오지 않았지. 13년이 지나도록 혜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혜인은 서서히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근데 어제 책 속에서 사진이 나온 거야. 혜인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를 만났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대? 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혜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혜준이를 버린 적 없어. 단 한 번도.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지우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혜준이. 지우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나를 찾으려고 했구나. 지우는 가방에서 다른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혜인은 편지들을 받아들었습니다.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모두 혜준이 쓴 글이었습니다. 누나에게. 오늘은 내 생일이야. 누나도 축하해줄까? 누나에게. 오늘 첫눈이 왔어. 우리 마지막으로 만든 눈사람 생각났어. 누나에게. 나 결혼했어. 좋은 사람 만났어. 누나한테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누나에게. 아들이 태어났어. 이름은 지우야. 누나 성 한 글자를 넣었어. 혜인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혜준은 평생을 누나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누나를 사랑했습니다. 미안해 혜준아, 정말 미안해. 혜인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우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배고프지? 잠깐 기다려. 혜인은 서점 뒤쪽 작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라면을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계란도 2개 넣었습니다. 지우는 카운터에 앉아 혜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조금 굽은 뒷모습,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누나의 뒷모습, 지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 됐어. 혜인은 라면 2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간단하지만 먹자. 두 사람은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만 서점 안에 울렸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연락이 안 돼. 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너는 혼자 살아? 학교는? 취직은? 지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혜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야, 이모가 도와줄게. 괜찮지 않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안 도와? 혜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는 내 조카야. 혜준이 아들이고 내가 돌봐야지.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 이제 혼자 아니야. 혜인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야. 30년 늦었지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혜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혜준이가 너를 남겨줘서,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점 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저녁 시간. 하지만 혜인과 지우에게는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 비록 혜준은 없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시계를 봤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지우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혜인이 물었습니다. 내일도 올 거지? 언제든 와. 이제 이 서점은 내 집이기도 하니까. 지우는 웃었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혜인이 불렀습니다. 지우야. 혜인은 목에서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 원래 한 세트였어. 이제 하나로 합치자. 지우는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목걸이와 함께 손에 쥐었습니다. 두 개의 십자가가 손바닥 안에서 포개졌습니다. 혜준이도 이걸 원했을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가. 지우는 서점을 나갔습니다. 혜인은 문 앞에 서서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는 작은 뒷모습. 30년 전 멀어지던 혜준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지우는 다시 올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혜인은 서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편지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혜준의 글씨, 혜준의 목소리, 혜준의 사랑, 모두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혜준아, 누나가 지우 잘 돌볼게. 혜인은 편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약속해. 내가 못다한 사랑, 누나가 대신 줄게. 서점 불을 끄고 혜인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버스 대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맑은 밤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혜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준아, 거기서 보고 있지? 혜인은 웃었습니다. 누나 이제 괜찮아. 지우가 있으니까.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혜준의 대답처럼 혜인은 계속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오늘은 왠지 넓어 보였습니다. 혜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혼자였는데 저녁에는 조카가 생겼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습니다.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그가 남긴 흔적을 찾았습니다. 혜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혜인은 어린 혜준을 만났습니다. 눈 쌓인 골목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혜준. 누나. 혜준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인도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혜준아. 남매는 꼭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포옹.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서점에 오지 않았습니다. 혜인은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지우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왔다 갔지만 지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인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마음이 변한 걸까요? 혜인은 핸드폰을 꺼내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괜찮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인은 불안했습니다. 겨우 찾은 가족인데 이대로 잃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혜인은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혜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눈도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지우야. 혜인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안 왔어? 걱정했잖아.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점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혜인은 다가갔습니다. 앉아. 뭐 마실래? 아니요.
지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혜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지후야, 무슨 일 있어? 지후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아니, 사장님. 사장님. 그 호칭에 혜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불러? 전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지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인생에 대해서요. 혜인은 말없이 지후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사셨어요. 지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양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아버지는 늘 외로워 보이셨어요. 왜 진짜 가족은 나를 버렸을까 생각하시면서요. 지후야. 어렸을 때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친부모님은 왜 아버지를 보내셨어요? 지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치 않았대요. 나는 원치 않는 아이였대요. 혜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럼 누나는요? 누나도 아버지를 버렸어요? 지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가장 믿었던 사람도 떠날 수 있다고. 지후야, 그건. 아버지는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사셨어요. 지후가 소리쳤습니다. 이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서저만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짓말이었다고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돌아오나요? 나도 몰랐어. 혜준이가 살아있는 줄. 몰랐다고요? 지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정말로요? 그래, 정말 몰랐어. 혜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혜준이가 죽은 줄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말했거든. 그럼 왜 안 찾아보셨어요? 뭐? 왜 직접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장례식이라도 가보든지 아빠한테 전화라도 해보든지. 지후의 말이 혜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혜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혜인은 엄마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렸고 방법도 몰랐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조금만 더 의심했다면 혹시 혜준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말 없으시네요. 지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결국 이모도 아버지를 포기한 거네요. 아니야. 혜인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혜준이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 그럼 뭔데요? 나도 어렸어. 11살짜리 아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의심을 해? 어떻게 확인을 해? 그럼 나중에라도요. 이모가 성인이 되고 나서라도요. 찾았어. 혜인이 외쳤습니다. 나는 찾았다고. 엄마 일기 보고 나서 바로 찾기 시작했어. 그런데요? 연락처가 없었어. 아빠도 친척들도 다 연락이 끊겼어. 혜인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점을 연 거야. 혹시 혜준이가 찾아올까봐. 13년 동안 매일같이 기다렸어. 13년이요? 지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3년 기다렸다고요? 그 사이 아버지는 결혼도 하고 저도 낳고 병들어서 돌아가셨어요. 혜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에 뭐라고 쓰셨는지 아세요? 누나를 찾았다고요? 몇 년 전에요. 뭐라고? 친척분한테 들었대요. 이모가 서울에서 중고서점 한다고요. 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혜준이가 날. 네. 아버지는 이모를 찾으셨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에 써 있었어요. 겁이 났다고요. 거, 30년 만에 나타나는 게 겁났대요. 혹시 이모가 자기를 원망하고 있을까봐.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는 게 무서웠대요. 혜인은 주저앉았습니다. 혜준아, 결국 오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병이 깊어지셨고,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용기를 냈다면요. 만약 이모가 먼저 찾아냈다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저한테도 소용없는 말이에요. 혜인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응, 전 아직은 이모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혜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왜? 너무 혼란스러워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외롭게 사셨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지우야, 그런데 사실은 이모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모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서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 3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혜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이 잔인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우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제 감정도 정리하고. 지우야, 제발. 혜인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피했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지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혜인은 잡지 않았습니다. 잡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혜인은 무너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점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혜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준아, 미안해. 누나가 잘못했어.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인은 카운터로 기어가서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겨우 찾은 가족인데 또 잃는 것 같았습니다. 혜인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혜준의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읽었습니다. 누나, 나는 누나를 원망하지 않아. 단 한 번도. 혜인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날 원망하는 것 같아.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혜준아? 어떻게 하면 지우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점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혜인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혜인은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혜인의 눈물처럼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에게 문자를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지겹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할까요? 혜인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혜인은 생각했습니다. 지우의 말이 맞는 걸까요? 자신이 정말 혜준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 혜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서점을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을까요? 더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을까요? 혜인은 자책했습니다. 어쩌면 지우가 화낼 자격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혜준을 대신해서
혜인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변한 표정,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목소리, 혜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준아, 지우를 잘 부탁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떡해?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누나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은 없었습니다. 다만 운명이 잔인했을 뿐, 부모님의 선택이 잔인했을 뿐. 하지만 그 결과는 혜인과 혜준, 그리고 지우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인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서점 문을 여는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황급히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서점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없었습니다. 혜인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지후의 글씨였습니다. 사장님, 어제는 감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사장님을 이모라고 부를 준비가요. 아버지가 평생 안고 살았던 상처를 이제야 알게 됐는데 그게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리할 시간을요. 언젠가는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지우 올림. 혜인은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지후야.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혜인은 카운터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을 때 혜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우에게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지후의 아픔도 이해했습니다. 혜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릴게, 지후야. 누나가 13년 기다렸듯이 너도 기다려줄게. 서점 불을 껐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지우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혜인은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이 서점에서 혜준이 자신을 기다렸듯이 이번에는 혜인이 지우를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혜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혜준아, 지우 좀 설득해줘. 누나 진심이라고. 혜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혜인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겁니다. 가족이니까.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혜인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견딜만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혜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혜인은 매일 서점 문을 열고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혜인은 봉투를 꺼내 뜯었습니다. 건물 재건축 예정 안내. 혜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건물은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층 상가 임차인분들께서는 6개월 이내에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6개월.
그 짧은 시간 안에 서점을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혜인은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2층 다시 책 주인인데요. 아, 혜인 씨, 서류 받으셨죠?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약서 보세요. 재건축 계획 있으면 6개월 전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물주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짧지 않나요? 좀 더 시간을. 혜인 씨, 솔직히 말할게요. 건물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중고서점이 어디 돈이 돼요? 월세도 밀리고 있잖아요. 혜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월세를 내기가 빠듯했습니다. 이참에 접고 편하게 사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하지만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6개월 후면 공사 들어갑니다. 건물주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인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멍하니 서점을 둘러봤습니다. 13년을 지켜온 공간. 엄마가 떠나고 혜준을 잃고 혼자 남았을 때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곳. 그리고 지우를 만난 곳. 혜준의 흔적을 찾은 곳.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혜인은 카운터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점을 잃으면 뭐가 남을까요?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돈이 없었습니다. 보증금도 이사 비용도 없었습니다. 혜인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혜인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책을 정리하다가도 손이 멈췄습니다. 손님을 맞다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혜인은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점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문 닫았어. 혜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문 밖에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오래됐지만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혜인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저기 혹시 정혜인 양 맞나요? 낯익은 목소리. 30년 전 그날 밤 혜준을 데리고 떠나던 그 목소리. 혜인의 아버지였습니다. 혜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아버지야. 혜인아.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인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여기 지후라는 애가 이 주소를 알려줘서. 지후가 아버지에게 연락한 겁니다. 혜인은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혜인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사람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혜인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고맙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이 가쁜 것 같았습니다. 혜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마지막으로 본 게 11살 때였으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 혜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점을 둘러봤습니다. 책방 하는구나. 어릴 때 꿈이었지. 왜 오셨어요? 혜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30년 만에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러 왔다. 미안하다고요? 혜인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미안하다고 하러 오셨어요? 혜인아. 혜준이가 죽었다고 하셨죠?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로 죽었다고, 장례식도 끝났다고. 아버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혜인이 소리쳤습니다.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게 절 위한 거였어요? 내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애들이 계속 그리워하면 힘들 거라고. 차라리 죽었다고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니야. 나도 괴로웠어. 괴롭기는요. 혜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혜준이 데리고 새 인생 사셨잖아요. 저랑 엄마 버리고요. 혜인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혜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혜준이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왜 저는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필요하셨던 거죠. 대를 이을 아들.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서저만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어. 무슨 소리예요? 28살이었어. 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 돈도 집도. 그래서요? 내 엄마가 말했어. 아이 하나씩만 데려가자고. 둘 다 키우기엔 우리 둘 다 힘들다고. 혜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선택하신 거군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다고요. 혜인은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세요. 30년 동안 없던 아버지, 이제 와서 필요 없어요. 혜인아, 제발. 싫어요. 혜인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혜준이 인생도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혜준이 어떻게 지냈니? 궁금하세요? 이제 와서요? 혜인은 냉소를 띄었습니다. 혜준이는 양부모 집에서 자랐어요. 원래 이름도 버리고 새 성을 받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가 입양 보낸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키울 수가 없었어. 일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혜인이 물었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데려가게 하셨으면 됐잖아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혜준이는 평생을 외로워했대요. 누나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요. 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나는 너를 떠났다고.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준이는 그 말을 믿고 자랐어요.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아니야, 나는 그런. 혜준이는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혜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남이었대요. 아들 지우를 남기고요. 아버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혜준이가. 네. 아버지 아들 혜준이요. 혜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2 자식 다 버리고 사신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울음소리가 서점 안에 울렸습니다. 혜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혜인아, 나도 후회하며 살았어. 매일 밤 너희들 생각했어.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 못해서 미안했어.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혜준이를 입양 보낸 후에도 계속 찾아갔어. 멀리서라도 보려고. 그랬어요? 응.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갔고, 중학교 졸업식 때도 갔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어. 이미 새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혜인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혜준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 어떻게요? 양아버지분이 연락을 주셨어. 혜준이가 암이라고.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갔어. 혜준이를 봤지. 혜준이가 아버지를 알아봤어요? 아니, 모르는 척했어.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 나는 내 친아버지라고. 혜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내고 말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비겁한 아버지야. 평생을 비겁하게 살았어. 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후한테서 연락이 왔어. 혜인이를 찾았다고. 지우가요? 응. 나더러 여기 와보라고 했어. 아버지는 혜인을 바라봤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뭔가 하고 싶어서 왔어. 뭐요? 너를 돕고 싶어.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 혜인아. 30년 동안 없던 아버지, 이제 와서 돕겠다고요? 혜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 혼자서도 잘 살았어요. 알아. 알고 있어.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줘. 뭔데요?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혜인이 소리쳤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혜인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아버지. 아, 혜인아. 이제 와서 아버지인 척하지 마세요. 전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았어요. 혜인은 문을 열었습니다. 가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그냥 두고 갈게. 가져가세요. 혜인아. 나는 가세요.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서점을 나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혜인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가 보였습니다. 혜인은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흔들렸습니다. 건물 재건축 통보, 돈이 없는 현실, 그리고 아버지의 돈. 혜인은 갈등했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존심을 지켜야 할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인은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안을 확인했습니다. 몇 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새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도 내고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도 될까요? 혜인은 고민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혜인은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건물 재건축 통보에 아버지의 등장까지 혜인의 삶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서점을 지켜야 했습니다. 혜준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인은 여전히 아버지의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 봉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질 때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필요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 그 돈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혜인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점에 손님이 드물었습니다. 혜인은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적자였습니다. 이번 달도 월세를 내기 빠듯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혜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혜인아, 또 왜 오셨어요? 혜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냥 잠깐만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 해서. 혜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혜준이가 남긴 거야. 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공책 한 권과 편지 몇 통이 나왔습니다. 지후한테서 받았어. 혜준이 요품 중에 이런 게 있더래. 혜인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봐도 돼요? 물론이지. 너한테 주려고 가져온 거야. 혜인은 천천히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 혜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혜준의 필체였습니다. 1995년 겨울. 누나, 오늘 눈이 왔어. 우리가 헤어진 날처럼. 나는 새 집에 왔어. 새 엄마, 새 아빠가 생겼어. 좋은 분들이야. 나한테 잘해주셔. 하지만 이상하게 외로워. 누나 보고 싶어. 혜인은 눈물을 참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봄. 중학생이 됐어, 누나. 새 교복을 입었어. 새 아빠가 사주셨어. 근데 거울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 누나가 이 모습을 보면 좋아했을 것 같아서. 목걸이는 아직도 차고 있어. 매일. 페이지마다 혜준의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새가족 이야기. 그리고 늘 끝에는 누나를 그리워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2005년 가을. 누나, 나 결혼해. 좋은 사람 만났어. 이름은 수진이야. 누나한테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가 물었어. 왜 우냐고. 나는 대답 못했어. 누나가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 혜인은 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혜준아, 정말 미안해. 아버지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도 이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혜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지우가 줬어.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대. 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버지는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준이가 돌아가기 며칠 전에 쓴 거래. 혜인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양아버지가 아닌 제 친아버지에게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아시고 병원에 오셨죠. 모르는 척 하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복도에서 우시던 모습을 봤거든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어렸을 때는 원망했어요. 솔직히,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는 사랑받지 못했을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라고. 젊은 나이에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그리고 저는 행복했어요. 양부모님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고, 지우라는 아들도 생겼어요. 물론 누나가 그리웠어요. 평생. 하지만 그 그리움도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누나를 생각하면 따뜻해졌거든요. 아버지, 부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누나도 괜찮을 거예요. 제발 누나를 찾아가 주세요. 누나한테 말해주세요. 혜준이는 누나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누나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그리고 지우를 부탁드려요. 제가 못다한 사랑, 누나가 대신 줘주시길 바라요. 아버지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고맙습니다. 혜준 올림. 편지를 다 읽은 혜인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혜준아, 혜준아. 아버지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서점 안에 울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혜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혜준이는 정말 착했어요. 그래, 너무 착했지. 아버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버린 아들인데도 날 용서해 줬어. 아버지, 혜인아,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너희 생각하면서 후회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혜인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버지 노릇 하고 싶어. 어떻게요? 너를 돕고 싶어. 혜준이가 그랬잖아. 누나를 부탁한다고. 아버지는 혜인을 바라봤습니다. 지후한테 들었어. 서점이 재건축 때문에 어렵다고.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우도 등록금 때문에 힘들다고. 네, 내가 도와줄게.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점 이전 비용도, 새 보증금도, 지후 등록금도 하지만 받아줘. 혜인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발. 혜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혜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혜준의 부탁이었습니다. 혜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네. 받을게요.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다. 혜인아, 정말 고맙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지우도 만나주세요. 할아버지로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그리고 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우리 관계. 응. 전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어요.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하룻밤에 회복될 수 없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조금씩. 혜인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혜준이가 원했으니까요. 아버지는 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혜인아,
기회를 줘라. 혜인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자주 서점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대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서점 청소를 도왔습니다. 무거운 책 상자를 옮기고 높은 곳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혜인은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아버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것밖에 못하는데 이거라도 하게 해줘. 혜인은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던 일을 둘이 하니 빨리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인은 새 서점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다녔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비교했습니다. 이 자리는 어때? 월세가 너무 비싸요. 그럼 여기는 위치가 안 좋아요. 사람이 안 다녀요. 둘은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괜찮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역 근처 조용한 골목. 1층 작은 상가였습니다. 월세도 적당했고 공간도 넓었습니다. 여기 좋은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혜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기로 하자. 아버지는 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도 내고 첫 달 월세도 냈습니다. 혜인은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이제 이사 준비해야겠다. 그날 밤 혜인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에게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이모야. 연락 없어서 걱정했어.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모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할아버지도 만났고 서점도 옮기게 됐어. 지우한테 할 이야기가 많아.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이모가 내 얘기 끝까지 듣고 싶어. 내가 허락해 준다면. 이모가 문자를 다 쓰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보낼까 말까? 혹시 지우가 무시하면 어떡하죠? 아니면 거절하면요? 하지만 혜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혜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지우를 부탁해. 혜인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나갔습니다. 혜인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혜인은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알림 소리에 혜인은 깼습니다. 급히 확인했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이모, 저예요. 죄송해요. 연락 못 드려서.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말씀 듣고 아버지 편지도 다시 읽어봤어요. 이모를 만나고 싶어요. 언제 괜찮으세요? 지우, 올림. 혜인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우야. 혜인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어때? 서점에서 보자. 그날 오후 혜인은 서점을 정리하며 지우를 기다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오후 3시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한 달 전보다 얼굴이 좀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지우야. 혜인은 일어나서 지우를 맞았습니다. 앉아. 뭐 마실래? 혜인은 물 2잔을 따라왔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가?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감정은 당연한 거였어. 화낼 자격이 있었어.
괜찮아. 이모가 이해해. 혜인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만났어? 지우는 웃었습니다. 그래.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지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인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포옹이었습니다. 3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가족.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혜인은 지우를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혜준아, 봤지? 우리 다시 만났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됐어. 고마워, 혜준아. 지우를 남겨줘서.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겁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새 서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역 근처 조용한 골목, 1층 작은 상가. 햇살이 잘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간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책. 그 밑에 작은 글씨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 혜인이 직접 쓴 문구였습니다. 이사는 아버지와 지우가 도왔습니다. 셋이 함께 책을 나르고 서가를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 여기 놓을까요? 거기 좋겠다. 이모, 이 서가는요? 저쪽 벽에 붙이자. 셋은 며칠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땀 흘리고 밥 먹고 쉬었다가 다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국밥집에 갔습니다. 많이 드세요. 혜인이 아버지 앞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고맙다. 아버지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게 보였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디 사세요? 고시원이야. 작은 방 하나. 혼자 사세요? 응.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늙으니까 필요한 게 별로 없더라. 혜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여기 2층에 작은 방 하나 있어요. 창고로 쓰려고 했는데 거기 쓰시는 게 어때요? 뭐, 아버지가 놀라서 혜인을 봤습니다. 정말? 네. 혼자 사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혜인아. 지우도 웃었습니다. 좋겠다. 우리 자주 볼 수 있겠네요. 그래, 그럼. 셋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점 오픈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혜인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혜준을 기억하는 추모 낭독회, 그리고 서점 재오픈 작은 모임, 단골 손님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10대 명 정도 모였습니다. 서점 안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였습니다. 한쪽 벽에는 혜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과 청년 시절 사진, 그리고 지우와 함께 찍은 사진. 오후 3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혜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서점 정말 좋네요. 축하해요, 사장님. 인사를 나누고 사람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인은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커피와 쿠키, 과일. 아버지가 도왔습니다. 긴장되니? 네, 조금요. 혜인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잘할 거야. 아버지는 혜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혜인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책주인 정혜인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혜인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곳은 제게 희망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남동생과 헤어졌습니다. 부모님 이혼으로요. 혜인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동생이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동생 이름은 정혜준. 양부모님 집에서 자라며 윤재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혜인은 혜준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3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동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남긴 것들을 만났습니다. 혜인은 카운터를 가리켰습니다. 저 책 속에서 나온 편지 한 통, 사진 한 장, 그리고 혜인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동생의 아들, 제 조카 지우를 만났습니다. 지우가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이 서점의 단골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조카였습니다. 혜인은 웃었습니다. 운명은 참 이상합니다. 제가 찾지 못한 동생이 결국 저를 찾아온 겁니다. 이 서점은 그렇게 시작된 곳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은 곳입니다.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혜준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혜인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지우의 차례였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우입니다. 혜인 이모의 조카고요. 정혜준의 아들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버지가 쓰신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지우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시입니다. 제목은 다시 봄입니다. 지우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끝내기를 잃지 않는다. 얼어붙은 땅 밑에서 서로를 잃어버린 씨앗들도 언젠가는 같은 햇빛을 바라본다.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남의 시작이듯 우리의 겨울도 결국 봄으로 녹아내릴 것이다. 누나에게 나는 말하고 싶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내가 있어서 내 겨울은 견딜만 했다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서로 미소 지으며 봄을 맞이하자고 그렇게 약속하고 싶다. 지우가 시를 다 읽었을 때 서점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혜인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는 종이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누나를 그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기억이라고요. 지우는 혜인을 바라봤습니다. 이모, 아버지가 이모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혜준이를 사랑했어. 낭독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가족을 다시 찾다니 기적 같아요. 새 서점도 잘 되길 바랍니다.
혜인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서점에는 혜인과 지후 그리고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셋은 정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지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혜준이가 봤을 거야. 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걸. 혜인은 의자에 앉아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족.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혜인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이모. 나를 이모 말고 다르게 불러줄 수 있어? 지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다르게요? 응. 이모 말고 그냥 누나라고?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혜준이 누나였으니까 너도 나를 누나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 지우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누나. 그 한마디에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누나. 지우는 혜인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혜준아, 봤지? 우리 가족이 됐어. 그날 밤 서점 정리를 다 끝내고 혜인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2층 방으로 올라갔고 지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인은 카운터 옆 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왼쪽은 30년 전 사진. 어린 혜인과 혜준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최근 사진. 혜인과 지후, 그리고 아버지가 서점 앞에서 찍은 사진. 셋 다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분명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혜준아, 우리 해냈어. 다시 가족이 됐어.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혜인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혜인은 서점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책들이 가득한 서가, 새로 들어온 책 냄새, 따뜻한 조명, 이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혜인은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책 한 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비 오던 그날 밤, 낡은 시집 한 권. 그 속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 만약 혜인이 그 책을 사지 않았다면요. 만약 사진을 그냥 버렸다면요. 만약 지우가 서점에 오지 않았다면요. 모든 건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들이 모여 기적이 되었습니다. 혜인은 서랍을 열어 혜준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누나, 나는 누나를 잊은 적이 없어. 누나, 나는 행복했어. 누나, 고마워. 편지마다 혜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인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혜준아. 지우가 있어서. 이제 혼자가 아니야.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혜인은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방 앞을 지나는데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혜인은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세요? 혜인아, 들어와. 혜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보세요? 혜준이 일기장이야. 아버지가 책을 보여줬습니다. 지우가 줬어. 읽어보라고. 그래요? 혜인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봐. 혜준이가 너 이야기를 많이 했어. 혜인은 읽었습니다. 오늘 꿈에 누나가 나왔다. 어린 시절처럼 함께 책을 읽었다. 깨고 나니 눈물이 났다. 보고 싶다. 혜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준이도 나를 그리워했구나. 응. 많이.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잔인했어. 애들한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혜인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되잖아요. 고맙다. 혜인아. 저도 고마워요, 아버지. 처음으로 혜인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는 혜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 잘하자. 우리. 네, 아버지. 혜인은 방을 나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혜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준아, 잘 자. 우리 내일 또 만나자. 꿈에서라도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인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내려와서 도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겠다. 그러게요. 둘은 함께 서점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인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혜인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가족이 있는 하루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문을 닫을 때 지우가 들렀습니다. 누나, 저 왔어요. 지우야. 밥 먹었어? 아직요. 그럼 같이 먹자. 할아버지도 부를게. 셋은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혜인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기적.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혜준아, 보고 있지? 우리 가족이 됐어. 고마워. 별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알았습니다. 혜준이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웃고 있다는 것. 혜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버려진 책 속 편지 한 장처럼 작은 우연 하나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우에게 책값을 깎아줬던 작은 친절, 헌 책을 소중히 다뤘던 작은 습관, 사진과 편지를 버리지 않았던 작은 선택. 그 모든 작은 것들이 모여 30년 동안 엇갈린 가족을 다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혜인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언젠가 뜻밖의 진실과 뜻밖의 봄날이 조용히 내려앉을지 모른다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작은 친절도 베풀어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 작은 것들이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혜인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켜고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고마웠어요. 내일 또 봐요. 잘 자요. 혜인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고마워. 잘 자, 지우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혜인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버려진 책 속 편지 한 장처럼 누군가의 작은 진심은 언젠가 꼭 어떤 인생을 바꾸러 찾아온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 행복한 꿈,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밤. 서점 다시, 책의 불은 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30년을 기다린 재회의 이야기,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